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혹시 최동철 할아버지? 차가운 겨울비가 대지를 쉼없이 적시던 12월의 어느 해 진력. 서울 용산구 해방촌의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은 스산한 바람 소리마저 삼킬 듯 평소보다 더욱 깊은 적막감에 잠겨 있었어요. 남산 자락 아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동네는 눈부시게 변화하는 서울의 심장부와는 사뭇 다른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사진 속 한 장면처럼 이곳에서 반평생, 꼬박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최동철 할아버지에게 이 구불구불한 골목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의 청춘과 중년, 그리고 노년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삶의 터전이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집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방금 동네 어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구멍가게 같은 작은 슈퍼에서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 라면 몇 봉지와 온몸을 녹여줄 소주 한 병을 사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중이었죠.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워진 걸음은 아니었지만 어둑해진 시야와 멈추지 않는 빗물에 번들거리는 시멘트 계단은 연세 지긋한 노인에게는 늘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하며 조심스레 내딛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닳고 닳아 빗물에 젖자 희미한 이끼마저 드러난 계단 끝자락에서 할아버지의 발이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듯 미끄러졌습니다. 악! 짧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할아버지의 몸은 균형을 잃고 속절없이 휘청이며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으로 그대로 나동그라졌어요. 품 안에 소중히 안고 있던 라면, 봉지와 소주병은 와장창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가 어두운 골목길 여기저기로 맥없이 흩어졌습니다. 깨진 소주병 조각들 사이로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고 금세 차가운 빗물과 뒤섞이며 코를 찌르는 희미한 알코올 냄새를 풍겼어요. 할아버지는 아이고, 아이고, 낮은 소리를 내며 젖은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온몸이 욱신거리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몸이 천근만근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야속하게도 겨울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차가운 빗물은 금세 할아버지의 낡고해진 외투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온몸으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오 아이고. 할아버지의 애타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와 깊은 골목의 적막 속에 힘없이 묻혀 멀리까지 가닿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낡은 집들은 이미 짙은 어둠 속에서 깊은 침묵에 잠긴 듯 고요했고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골목길에서 할아버지의 희미한 희망은 서서히 절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점점 몸의 감각이 무뎌지고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다행히도 어둠 속에서 터벅터벅 다가오는 누군가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검은색 장우산을 받쳐든 아직 앳된 티가 가시지 않은 듯한 건장한 체격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신음하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깜짝 놀라 한달음에 달려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곁에 다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재빨리 자신의 두툼한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차가운 빗물에 떨리는 손으로 119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119죠? 여기 용산구 해방촌인데요.
주소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고 저 아래 보성 슈퍼라고 오래된 가게 있는데 그 위쪽 골목 계단입니다. 예,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숨은 쉬고 계십니다. 최대한 빨리 좀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필사적인 신고를 마친 청년은 자신의 큰 우산으로 차가운 비를 흠뻑 맞고 있는 할아버지를 최대한 가려주며 그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무릎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을 아주 가만히 살폈죠.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고 혹시라도 숨쉬기 불편할까 싶어 목 주변에 답답해 보이는 낡은 옷깃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청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듯 굳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의 윤곽,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진 깊게 팬 주름, 고통스러운 듯 꼭 감긴 눈매까지 흐릿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할아버지의 얼굴은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누군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최동철 할아버지? 청년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그의 손 또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힘겹게 버티던 마지막 의식마저 스르르 놓아버린 듯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죠. 청년은 할아버지의 축축하고 차가운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라고 몇 번이고 외쳤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부터 다급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좁은 골목길 아래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청년은 달려온 구급대원들에게 발견 당시의 상황과 할아버지의 상태를 빠르게 설명하고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싣는 것을 도왔어요.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향하는 내내 그는 의식 없는 할아버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가 제발 꺼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와 분주함 속에서 할아버지의 기본적인 검사와 응급처치를 마친 의사가 다소 지친 표정으로 청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가 연락드릴 보호자분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청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뛰쳐나올 때의 모습, 그 후에 고단했던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아이러니한 재회까지.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잠시 후 힘겹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보호자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도와드린 사람입니다. 연락처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보이고 무엇보다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죠.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넘어지면서 발목이 심하게 꺾인 모양이었습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골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던 숨을 크게 내쉬며
안도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응급실 간호사가 건네준 할아버지의 소지품 속 낡고 해진 지갑 안에서 빛바랜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이름, 최동철. 사진 속 조금 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모습과 함께 적힌 이름을 보자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 수속을 마치고 조용한 4인실 병실의 창가 쪽 침대로 옮겨진 후 청년, 아니, 민준이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도 누군가에게는 길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17 소년이 27 청년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또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자신을 단번에 알아보실까? 아니, 만약 알아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매몰차게 외면하실까? 아니면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실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깊은 죄책감,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간절한 기대감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그는 흐트러진 숨을 크게 고르고 용기를 내어 아주 조용히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침대 머리를 살짝 높여 비스듬히 기대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겨울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뒷모습이 어쩐지 너무나 외롭고 작아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인기척에 할아버지가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랜 병환과 충격으로 다소 잠겨 있었지만 민준이의 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라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 조금은 변하고 희미해졌을지언정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아주 어릴 적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바로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저 어제 저녁에 해방촌 골목길에서 할아버지 넘어지셨을 때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밤새 괜찮으셨는지 걱정돼서 잠시 들렀어요. 민준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어 천천히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고 그랬구려. 어제는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내가 길에서 큰일 치를 뻔한 걸 면했구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 그려.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눈을 더욱 가늘게 뜨고 민준이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듯한 느낌, 처음 보는 청년 같지는 않은 묘한 기시감에 할아버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헌데 가만히 있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던가? 젊은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민준이는 터질 듯이 세차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그 이름 세 글자가 병실 안에 낮게 울려 퍼지자마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단 하나뿐인 애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손자의 이름. 하나뿐인 그러나 1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모진 말을 가슴에 비수처럼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지난 10년간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토록 애타게 찾고 그리워했던 귀한 손자의 이름이 바로 민준이었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희망,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혹시 자네 성이 어떻게 되나? 최민준입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할아버지라는 호칭과 함께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얼어붙는 듯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과 그리움이 응축된 듯한 굵은 눈물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하염없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민준이도 더 이상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느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바닥으로 투둑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너로구나. 민준아, 우리 민준이 내 강아지.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힘겹게 뻗어와 민준이의 젖은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세월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 민준이는 애써 외면하고 기억 저편에 묻어두려 했던 1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댐이 무너지듯 본물 터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죠. 철없던 시절의 오해와 반항, 그리고 그로 인해 할아버지와 자신 모두에게 깊게 패었던 상처의 흔적들. 이제는 건장한 청년으로 훌쩍 자랐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길을 잃었던 어린 소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을 나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가을이었습니다. 세상 전부 같았던 할머니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거대한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세상에 단둘만 남겨졌다는 불안감은 사춘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어요. 할아버지 역시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보듬어주기보다 각자의 방식으로 힘겨워하며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답답했고 사춘기 특유의 이유 없는 반항심은 할아버지의 무뚝뚝하고 엄격한 방식을 견디지 못했어요. 평생을 엄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는 손자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툰 방식으로 손자를 다그치고 훈계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엄격함이 자신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고 할아버지는 반항하는 손자의 모습에서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시작된 말다툼은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져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말들로 이어졌고 결국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큰 다툼 끝에 민준이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낫겠어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라는 독한 말을 절규처럼 내뱉고는 낡은 가방 하나만 되는 대로 챙겨 메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하고 세차게 대문을 닫고 나오던 순간의 공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정말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죄송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회한과 눈물에 젖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집을 나온 직후부터 시작된 지난 10년의 고독하고 험난했던 세월. 첫날 밤 갈 곳이 없어 추운 공원 벤치에서 웅크리고 자야 했던 막막함과 서러움. 며칠을 굶다가 처음 구했던 식당 주방 보조일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모멸감.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면서도 항해 한마디 못했던 비참함. 이후에도 공장, 건설 현장,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오토바이 배달 등 닥치는 대로 거칠고 힘든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고된 날들. 습기 차고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과 옆방의 소음까지 다 들리는 비좁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궁핍함.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았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과 무거운 죄책감.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돌아갔을 때 마주하게 될 할아버지의 실망과 꾸짖음이 두려워 차마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외로운 밤들이 후회라는 이름의 파도가 되어 가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더 미안하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이 늙은이가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다. 내 어미 아비 없이 할미 손에 자란 내게 할미마저 가고 나서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꼬. 내게 필요했던 건 나의 모진 꾸지람이나 훈계가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어주는 따뜻한 이해와 위로였을 텐데 내가 너무 어리석고 부족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해 다오. 할아버지의 주름지고 거친 손이 민준이의 손을 따뜻하게 그러나 놓치지 않겠다는 듯 힘주어 꼭 잡았죠. 그 손의 온기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민준이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의 가슴에 응어리져 쌓였던 깊은 원망과 오해,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병실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10년의 시간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너무나도 늦어버린 하지만 그래서 더욱 애틋한 1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병실 안에서 서로의 깊은 상처를 고듬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가 퇴원할 때까지 학교와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절하며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집을 나온 직후 며칠 밤낮을 PC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새우잠을 자야 했던 막막함과 비참함. 처음 구했던 공장에서 잔업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다 다쳤지만 산재 처리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억울함. 추운 겨울 새벽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 한 달 넘게 혼자 골방에서 끙끙 앓으며 울었던 서러움. 그 와중에도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며 격려해 주었던 이름 모를 식당 아주머니, 고시원비를 며칠 밀렸을 때 묵묵히 기다려주었던 주인 할아버지 등 자신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쪽잠을 자며 독하게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과정.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때의 감격. 그리고 최근에는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겹게 야간 대학에 입학하여 어릴 적 막연히 꿈꿨던 건축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순탄치 않았던 한 젊은이의 고독한 성장 기록이자 세상의 밑바닥에서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분투기였습니다. 그 어린 것이 세상에 홀로 나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꼬.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는지, 잠은 따뜻한 데서 잤는지,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고생담을 들으며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 버텨내고 제 앞가림하며 공부까지 다시 시작했다니 정말 대견하고 장하다 내 손자.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와 칭찬에
민준이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시간이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로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명절이나 할아버지 생신 즈음이면 혹은 그냥 문득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면 몇 번이나 큰맘 먹고 해방촌집 근처까지 찾아왔다가 차마 낡은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발길을 돌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실망하시면 어쩌나 혹은 이미 자신을 잊으셨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무엇보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은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민준이가 없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때로는 한숨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을 나간 직후 며칠은 돌아오겠지 기다리다가 낌새가 이상해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고 동네 파출소와 청소년 쉼터 등을 찾아다니며 민준이의 행방을 수소문했던 날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준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민준이의 사진을 넣은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곳곳과 민준이가 어릴 적 자주 가던 PC방, 오락실, 학교 담벼락 등에 붙이며 눈물로 찾아 헤맸던 시간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점점 지쳐가며 희망을 잃어가면서도 혹시나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자란 손자가 집을 찾아올까봐 이사 한번 가지 못하고 낡은 집을 함부로 고치거나 민준이의 방을 치울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명절이면 홀로 텅 빈 집을 지키며 TV 소리만 들리는 적막함 속에서 느꼈던 사무치는 외로움과 쓸쓸함. 가끔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이 민준이 소식은 있냐고 무심코 물어올 때마다 애써 태어난 척 곧 오겠지요라고 대답해야 했던 비참함.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 한 번은 감기 몸살로 크게 앓아누웠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혼자 끙끙 앓다가 며칠 만에 걱정이 되어 찾아온 동네 반찬 가게 박씨 아주머니에게 발견되어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던 아찔했던 기억.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가슴속에 늘 손자를 품고 살았지만 그 기나긴 세월은 노인에게 깊은 상실감과 고독이라는 병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밤늦도록 나누며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지난 10년간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얼마나 깊이 그리워하고 걱정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철없던 시절의 반항과 이기심을 깊이 반성하며 가족의 소중함과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완고함과 서툰 소통 방식이 손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며 민준이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남겼던 아픈 말들과 행동들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용서하며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높고 단단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아직 발목이 완전히 낫지 않아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마치고 간소한 할아버지의 짐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병원 앞에 미리 불러둔 택시에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태웠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소, 용산구 해방촌 보성슈퍼 위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 살짝 떨리고 있었죠.
목적지는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차갑게 뛰쳐나왔던 바로 그 해방촌의 집이었습니다. 택시가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익숙한 남산 순환도로를 지나 해방촌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가파른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동안 민준이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며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과연 그 집은 10년 전 그대로일까?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과 함께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깊은 안도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여기 정말 세월이 비껴간 것처럼 달라진 게 거의 없네요. 택시에서 내려 목발을 짚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던 민준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군데군데 녹이 쓴 낡은 철제 대문,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진 낮은 담벼락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 봉숭아와 채송화를 심어 가꾸시던 작은 화단이 있던 마당까지 모든 것이 빛바랜 기억 속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녹슨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는 숨을 멈추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쓰던 이제는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방문을 열자 그 안의 풍경이 마치 타임캡슐처럼 10년 전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자신이 앉아 공부하던 낡은 나무 책상과 삐걱거리는 싱글 침대, 벽에 어지럽게 붙어있던 그 시절 유행했던 아이돌 가수 포스터와 좋아했던 홍콩 영화 배우의 포스터들, 책꽂이에 빼곡히 꽂힌 빛바랜 만화책과 문제집들까지 심지어 책상 위에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읽다 만 소설책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자신이 외출하며 잠시 두고 나간 것처럼 제자리에 너무나도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 어디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인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된 방은 누군가가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정성스럽게 관리해왔음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었죠. 내 방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쓸고 닦았단다. 내가 쓰던 물건들, 내 손때 묻은 것들,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우리 민준이가 어른이 돼서 이 할애비를 찾아 꼭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으니까. 침대맡에 멍하니 서서 방 안을 둘러보는 민준이의 넓어진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가 등 뒤에서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 안에 담긴 10년의 기다림과 변치 않은 사랑의 무게에 민준이는 더 이상 북받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말없이 할아버지를 힘껏 아주 오랫동안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르고 작아진 등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돌아왔어요. 다시는 할아버지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오랫동안 깊은 적막감과 외로움만이 감돌던 해방촌 꼭대기 골목길의 작은 집에는 다시 따뜻한 사람의 온기와 함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야간 대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낮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아직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의 건강을 살뜰히 돌봤어요.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생긴 말벗이자 이제는 듬직한 청년이 된 손자에게 당신의 손맛이 담긴 구수한 된장찌개 끓이는 비법부터 추억이 담긴 여러 가지 옛날 음식 만드는 법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고,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동영상 보는 법, 인터넷으로 장보기 하는 방법, 멀리 사는 친척들과 영상 통화하는 방법까지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를 알려드리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나갔죠.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귀환 소식은 좁은 해방촌 동네에
금세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은 민준이의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어릴 적 민준이에게 용돈도 주곤 했던 앞집 반찬 가게 박씨 아주머니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민준이 아니야. 이렇게 훤칠하게 다 컸네. 고생 많았다. 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세탁소 김 사장님은 할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다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할아버지께 효도 많이 해라.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사함을 느끼며 이웃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따스한 햇살이 있으면 차가운 그늘도 존재하는 법이었어요. 민준이의 귀환과 할아버지와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이 해방촌 골목길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행복을 순수하게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협화음의 시작은 지난 10년간 명절이나 할아버지 생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의례적으로 얼굴 한번 비추던 서울 외곽 신도시의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해 살고 있는 고모 최영숙 씨와 고모부 박서방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이가 마당에서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정성껏 닦고 있을 때였어요. 좁은 골목길 저편에서부터 어울리지 않는 경적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이내 번쩍거리는 검은색 중형 세단 한 대가 위태롭게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는 낡은 집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 멈춰 섰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의 고모와 고모부가 차에서 내렸죠. 그들의 옷차림과 값비싸 보이는 차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해방촌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고모는 대문 앞에서부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과 의무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휠체어를 닦던 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고모와 고모부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만큼 변해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방 안에서 인기척을 들은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현관으로 나오며 다소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반가움보다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고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고모는 의뢰하는 변명 같은 인사를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모부는 말없이 민준이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쯧하고 혀를 차는 소리를 내며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들의 시선은 민준이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집 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이라도 찾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죠.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온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도 고모와 고모부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민준이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요즘은 안색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번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모가 입을 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다 민준이 덕분이다. 이놈이 아니었으면
내가 길에서 큰일 날 뻔했어. 요즘 나를 얼마나 살뜰하게 챙겨주는지 모른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고모와 고모부의 표정이 동시에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민준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민준이를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얘가 갑자기 왜 여기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집 나간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아버님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이때다 싶어 나타난 건 아니고요. 날카롭고 가시 돋친 고모의 목소리가 좁은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치 취조라도 하듯 따져 묻는 말투였죠. 민준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나타나긴 뭘 갑자기 나타나.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발끈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얘가 워낙 어릴 때부터 속을 썩였어야 말이죠. 고등학교 때 그 난리를 치고 집 나가서 1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애가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겠다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고모는 할아버지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꿍꿍이라니. 무슨 꿍꿍이? 왜요? 아버님 혹시 모르셨어요? 요즘 여기 해방촌 재개발된다고 아주 난리잖아요. 여기 이 낡은 집도 곧 헐리고 아파트 들어선다면서요? 그럼 보상금도 꽤 나올 텐데 혹시 얘가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고모는 숨겨왔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민준이의 귀환을 순수한 효심이 아닌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계산된 행동으로 몰아붙인 것이었죠. 민준이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탐욕스러운 속물건성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민준이가 참다 못해 낮은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고모부가 거칠게 말을 끊었습니다. 시끄럽다.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할아버지 속 뒤집어 놓고 가출만 안 했어도 형님이 저렇게 혼자 외롭게 고생하시다가 쓰러지시는 일은 없었을 거다.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고모부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민준이를 탓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민준이에게 모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순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터져나오지 못하고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시간 동안 겪었던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고 그저 핏기 가신 입술만 세게 깨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과거의 잘못이 발목을 잡아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다리 때문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들 했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거실 안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은 채 천천히 고모와 고모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지금 내 집에서 내 하나뿐인 손주한테 무슨 망발들을 짓거리는 게야. 할아버지의 호통에 고모와 고모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고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틀린 말 했어요? 다 아버님 걱정해서. 닥치거라. 할아버지는 고모의 말을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걱정? 누가 누굴 걱정해? 당신들이 지난 10년 동안 나한테 제대로 전화 한 통 한 적 있었어? 명절이다 생신이다 찾아와서도 얼굴만 비추고 가기 바빴지. 내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기나 해. 그런데 이제 와서 걱정? 가소로운 소리 집어치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몰아쉬고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당신들이 알기나 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마다 않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엇나가지 않고 제 힘으로 공부까지 다시 시작한 기특한 놈이야. 당신들처럼 편하게 부모 덕 보면서 산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하고 모욕할 자격 없어.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이의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변호해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민준이는 차올랐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상금, 내가 이 낡은 집 말고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설령 나중에 보상금이 나온다 한들 그 돈이 누구에게 가든 그건 내 마음이야. 당신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이 집은 그리고 나는 이제 민준이가 지킬 거야. 민준이는 내 유일한 희망이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피부치야. 알아들어? 할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힘주어 내뱉으며 고모와 고모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에 고모와 고모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분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런 인사도 없이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버님. 후회하실 날이 있을 테니까. 고모는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여기 찾아올 생각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들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할아버지는 그들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쾅.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멀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황급히 다가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할아버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등지게 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죄송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믿고 감싸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깊은 유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신경 쓰지 마라. 저런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네, 할아버지.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남기고 간 폭풍 같은 언사와 싸늘한 시선은 마치 해질녘 차갑게 식어가는 해방촌 골목길의 공기처럼 민준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일은 분명 민준이에게 깊고 선명한 상처를 남겼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의 밑바닥에서 겪었던 온갖 서름과 부당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로부터 받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모욕이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지난 시간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이었죠.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니니? 라는 고모의 의심 가득한 목소리와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던 고모부의 분노 어린 얼굴은 그날 밤 민준이의 꿈속까지 따라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그들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을 느껴야 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고 애써 봉합해 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덧나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런 의심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인가, 지난 10년의 발버둥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인가 하는 자기 혐오와 회의감마저 고개를 들 뻔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애를 써도 차갑게 자신을 재단하고 평가하던 그들의 시선은 불쾌한 잔상처럼 남아 민준이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창에 누군가 일부러 흙탕물을 끼얹은 듯한 불쾌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깊은 상처의 경험은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서로에게 유일한 기둥이 되어주었을 때 느껴지는 끈끈한 연대감과 같았다고 할까요? 그날 저녁 고모 부부가 돌아간 뒤 찾아온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의 어깨를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수많은 위로의 언어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밥상머리에서도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민준이의 그릇에 반찬을 듬뿍 얹어주며 많이 먹고 기운내라.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덤덤하게 말해주었죠. 그날 밤 민준이가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민준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잠 못 드는 손자의 등을 한참 동안 말없이 쓸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당신이 젊었을 적 겪었던 억울하고 힘들었던 사연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위로와 당신의 삶을 공유하는 그 시간 속에서 민준이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적어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자신의 할아버지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고모 부부의 날 선 공격 앞에서 자신을 방패막이처럼 감싸 안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피부치라고 외쳐주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민준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 뜨거운 불씨처럼 각인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혈육의 정을 넘어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는 동지애와 같은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할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힘든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 역시 손자에게 더욱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조손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준이의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깊어진 유대감에서 오는 충만함과는 별개로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른 가족들과 완전히 등을 지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무거운 죄책감과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고모 부부의 행동이 분명 잘못되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 역시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뿐인 딸과 사위였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혹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으로 인해 가족 간의 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실까 혹은 후회하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또한 민준이 스스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완전히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그 회복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신과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충분히 성장하고 성공해서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들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보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할아버지에 대한 도리이자 자신의 과거 잘못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의 삶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절실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곁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할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챙겼고 할아버지의 재활 치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행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할아버지가 외로움을 느끼실 틈이 없도록 저녁 시간에는 일부러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죠.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에도 더욱 열중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건축 설계 과제에 매달렸고, 낮에는 고된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피곤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의심의 눈초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굳건히 믿어주었던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노력은 단순히 자신의 생존이나 미래를 위한 것을 넘어 할아버지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욱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100마디 변명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는 자신을 향했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는 세상의 의심과 편견, 어린 시선들을 더 이상 피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실력과 올바른 행동으로 당당하게 바꾸어 놓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10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 즉 건축학도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 즉 할아버지께 변함없이 효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최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과거에 속 썩이고 집 나갔던 아이가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 성실한 청년 할아버지께 지극정성인 효자 손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민준이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한한 신뢰라는 든든한 뿌리 위에 자신의 노력과 의지라는 줄기를 곧게 세우고 미래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갈 준비가 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부부의 방문은 분명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민준이는 자신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며 내적으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상처는 그의 마음에 흉터로 남았지만 동시에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값진 교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민준이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후회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갈 오늘과 내일의 행복, 그리고 스스로 개척해 나갈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묵묵히 흘러 겨울의 냉기가 남긴 상처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부부가 휘젓고 간 마음의 생채기는 쉬이 아물지 않았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 할아버지와의 깊은 신뢰라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상처는 별이 되고 어둠은 빛을 품는 새벽이 되듯 그들의 관계는 역설의 강물을 건너 더욱 깊고 투명한 이해의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해방촌의 낡은 집, 삐걱이는 마루와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벽에도 어느덧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창문 틈으로 스며든 햇살 한 줌이 방 안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였고 저녁이면 할아버지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죠. 마당의 작은 감나무는 연두빛 잎사귀를 무성하게 피워내며 다가올 여름의 열매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이 서성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위로와 힘을 얻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작은 우주, 따스한 항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과 민준이의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이 서로를 의지하며 걷는 시간들. 때로는 긴 이야기보다 깊은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고 스치는 눈빛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교감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는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믿음 아래서 서서히 옅어져 갔고 그 자리에 미래를 향한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시련의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상처의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아픔이기보다 성장의 증표, 단단해진 내면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들을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스스로를 당금질하는 숫돌로 삼아 더욱 빛나는 내일을 벼려내리라 다짐했죠.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실력과 진심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녹이고 따스한 봄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해방촌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겨울밤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날의 햇살처럼 이제 막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 서로의 온기로 채워져 세상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함께 맞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앞에 놓인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 길 끝에는 분명 따스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들은 오늘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노래의 잔잔한 후렴처럼 그들의 사랑과 희망은 해방촌의 하늘 아래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